자, 우리 봅시다. 둘째 시간, 기출문제 풀이 둘째 시간으로서. 자, 문제 13번입니다. 문제 13번에 대해서는 뭡니까? 자, 세계화 키워드 잡고요. 세계화, 그래서 문제 13번 세계화네요. 자, 요거는 세계화 문제로서 바로 뭐예요? 제10편,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0편 문제네. 자, 10편 우리가 10파트 줘서 10편으로서 대표적으로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요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페이지, 기본 페이지 258페이지 뭐라고 정리되어 있느냐? 바로 세계화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13번, 우리 한번 1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첫 시간에 워밍업이 됐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세계화의 진전에 대한 설명으로 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박스 문제네요. 그러면 박스 문제는 뭘 먼저 봐라? 지문부터 먼저 봐라. 그러면서 몇 개의 지문이 묶여 있느냐? 2개씩이 묶여 있네요. 그러면 이제 기억으로 가서 기억부터 한번 읽어 나가야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이다. 자, 기억은 뭐라고 선언하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세계화니까 다양화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러면 기억이 안 들어간 거 빨리 삭제하세요. 그래서 3번, 4번을 삭제하고요.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을 배우겠더니 니언하고 리얼이 있네요. 그러면 자, 리얼이 좀 기네요. 그럼 니언을 꺼내.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국제교육의 감소. 이거는 뭐예요? X죠. 바로 이제 요거는 X가 됩니까? 자, X가 되네요? X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X가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푸는 방식을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니은과 관련돼서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국제교육이 감소된다. 감소가 아니죠. 자, 다양화, 대상이 확대되고, 교육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화로서. 그러면 니은은 X가 되고요. 디귿의 자국의 이익 정진을 위해서 경제 블록 해체의 가속화. 요즘 경제가 블록이 형성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속화, 해체, 가속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틀렸죠.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리얼의 지구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 협조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리얼이 우리가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13번에 대해서는 10편, 바로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로서 대표적으로 158페이지 세계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자, 문제 13번을 접근할 때 뭐예요? 이거는 박스 문제라는 걸 한번 접근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 그러면 기본서 158페이지 세계화를 꼭 한번 읽어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문제 14번이죠. 문제 14번.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기출문제. 문제 14번. 요거는 뭐예요? 자, 1편 국토와 지리 정보라는 게 우리가 나와 있네. 저거는 1편 문제네요. 자, 1편. 바로 국토와 지리 정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가의 영역에 대해서 나왔네요. 국가의 영역에 대해서. 자, 국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네요. 자, 국가의 영역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페이지, 10페이지에다가 정리해놨죠. 그래서 10페이지. 그러면 국가의 영역으로서 하늘은 영공이요, 땅은 영토고요. 자, 바다는 영해가 됩니다. 영해. 자, 영해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뭡니까? 그냥 숫자가 나온 것은 숫자부터 확인하라. 여기 바로 기출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문제 정답은 14번의 정답은 3번. 3번 찍고 다 넘어가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몰랐을 때 지문에 숫자가 나오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한 7, 80% 돼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모르더라도 3번 찍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왜 틀렸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면 14번 문제를 다시 접근합니다. 다음 중 한국가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영공은 영토 영해 상공이다. 맞네요. 영역은 국가와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200km까지다. 200km는 이거는 최근 각국의 경제 수역 선포로서 200km지.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200km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거기에 아마 정리가 돼서 있을 거예요. 항남에 대해서는 직선, 기선, 12해야 되고,
자, 동해나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는 해안에서 우리가 몇 해리냐? 바로 12해리가 되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해안 12해리가 되고 이거는 통상 기선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해협은 몇 해리냐? 3해리로 우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해리와 관련돼서 우리 영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는 게 요거는 14번의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요거 1편에 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토와 지리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나온 거로서 요거는 이제 숫자가 나올 때는 숫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그렇게도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어요. 3번입니다. 그래서 1편 국토와 지리 정보 1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문제 15번이네요. 자, 문제 15번도,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도 뭡니까? 이거는 제1편에서 우리가 나온 거네요. 1편, 매 1편. 1편은 뭐예요? 자, 국토와 지리 정보로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택리지에 대해서 물어봤네. 택리지. 택리지에 대한, 자, 그럼 택리지가 뭐냐? 자, 택리지가 뭐냐? 자, 택리지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물어본 거네요. 자, 택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택리지와 관련돼서는 페이지 12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12페이지에 어떤 게 정리되어 있느냐? 바로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를 나눠서 우리 지리서와 지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놨다고.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조선 전기는 성리학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거고 조선 후기에는 바로 실학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바탕에서 나온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택리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바로 조선 전기의 후기에서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자, 택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택리지에 대해서. 그러면 자, 기억에 김정우가 전국을 답사하여 저술하였다. 이건 대동여지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네. 그러면 기억은 X. 자, 니은의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지리서 맞네요. 그래서 택리지하고 대표적으로 택리지하고 아방강 역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택리지와 아방강 역고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조선 후기에 발생된 거죠. 이것은 살기 좋은 거주지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자료를 자료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맞죠. 그래서 백과사전식 이거는 틀렸네요. 이거는 조선 전기가 되죠. 그렇다면 자,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지리서가 택리지고 살기 좋은 거주지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럼 니은과 이것이 바로 택리지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택리지. 자, 그러면 조선 후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실학 사상이 우리가 바탕이 된 겁니다. 요거는 실학 바탕이 된 거고, 실학이 바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명식이에요. 여기는 백과사전식 사전이지만, 여기는 바로 실명식이라는 거. 그래서 실명식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명식 기술이다. 자,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기는 백과사전식. 이게 바로 조선 전기가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뭐예요? 개인이죠. 개인. 자, 개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관련돼서 자, 국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영향을 많이 받친 게 바로 요 조선 후기 지리서와 바로 대표적으로 지도의 차이점이 지리서와 지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리지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지리서로서 요거는 택리지, 아방강, 요거 이렇게 이제 지리서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문제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더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기본서 12페이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딱 우리가 구분을 해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면 되고 요거에 관련돼서는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요 15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문제가 3개짜리입니다. 조선 전기 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6번입니다. 자, 다음은 같은 종류 통계지도네. 아, 통계지도가 나왔네요. 통계지도. 자,
자, 통계 지도로서 요거는 제1편, 1편과 관련돼서죠. 국토와 지리정보에서. 요거는 그러면 1편이네요. 자, 1편에서 보면 페이지 116페이지에 바로 통계 지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점으로 표시한다. 점묘도라고 그래요. 점묘도. 자, 분표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거네. 그러면 이 지도를 보니까 점묘도라는 거네. 바로 젖소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점묘도. 자, 점묘도가 아니라도 동치선도가 있어요. 동치선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이죠. 같을 동자, 치선도. 그러면 여기서는 동고선, 전압선, 뭐예요? 동고선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동고선이 있고 같은 선으로 같은 동지는 같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동합선이 있고 동고선이 있고 동온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치선도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자, 도형 표현도가 있어. 막 대표로 해놓은 게. 그래서 도형 표현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형 포인트라고 하나 나와 있고, 자,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단계 구분표라고 나와 있어요. 단계 구분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구분도라고 나와 있다고. 구분도. 자, 이제 움직인다. 바로 유선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선도. 그래서 통계 자료로서 이거는 점묘도, 동치선도, 도형표현도, 단계 분포도, 단계 구분도, 유선도라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도형표현도로서 요거는 어딜까요? 도별 뭐예요? 자, 도별 밀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특징적으로 잡아 있는 게 바로 도형표현도고, 단계 구분도에 대해서는 뭐다? 이거는 인구 밀도를 나타낼 때. 단계 구분도는 바로 인구 밀도와 관련돼서. 자, 유선 움직이죠. 움직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은 인구 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구 이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인구 이동을 나타낼 때 바로 요 유선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자, 그러면 유선들은, 자, 우리나라가 저쪽 해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해외 자원 수입,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유선도가 있다라. 그래서 점묘도, 동치선도, 그 다음에 도형표현도, 단계 구분도, 유선도. 요거는, 자, 페이지 16페이지 기본서에 딱 정리되어 있고, 요거는 대표적으로 점점점 찍었죠. 그래서 젖소의 분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통계 지도로서 정답은 1번이 되고. 그러면, 자, 인구의 이동은 대표적으로 뭐를 사용하죠? 움직이죠. 유선도를 사용하게 하는 거라고. 진달래의 개화일 작물의 북한 계산을 한다면 동원선, 동합선, 동고선으로 표시되면 아주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진달래 개화일 요거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젖소의 분포 요 그림은 바로 점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문제 16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 15번, 16문제들, 요거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통계 지도에 대해서 요 통계 지도도 잘 마무리해 달라는 거. 그러면 문제 15번도 별표 3개지만 문제 16번도 별표 3개가 됨으로써 또다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17번은 딱 보면 기후구나. 기후라는 게 포인트구나. 기후. 그래서 기후에 대해서 나온 거네요. 자, 기후에 대해서 나온 거네. 자, 기후와 관련돼서는 뭐다? 제2편이죠. 제2편으로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요거는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나와야 되고요. 요 기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요거는 기후 그러면 우리 기본서 29페이지 기후와 관련돼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서 29페이지를 딱 펴놓고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다음 중 두 지역의 기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자, 첫 번째 대관령 일대는 여름철 기온이 서늘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대관령 지역은 서늘하다. 대표적으로 고냉지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 고냉지 산업. 자, 두 번째.
자, 안데서 산지 고산 도시에 연중 뭐예요? 연중 봄과 같은 날짜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산 고랭지 고산이라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개적으로 뭘 나타내고 있다? 해발 고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해발 고도에 대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17번의 정답은 그래서 우리는 3번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인자라는 게 있어요. 기후인자. 그러면 요거는 기후인자를 한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기후인자. 기후인자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지리적 요인이 있어. 지리적 요인이 있고, 자, 지리적 요인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대기 동적 요인이 있어요. 대기가 움직이는 대기 동적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리적 요인은 뭡니까? 말씀드렸던 거. 자, 이도, 높아가는 이도, 그 다음에 수륙 분포,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형, 그래서 해발고도, 객궤도, 해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 분포는 지리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는 건가? 대표적으로 이도라든지 이도, 대표적으로 수륙 분포, 지형, 해발고도, 객궤도, 해류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대기의 동적 요인은 대기에 대해 순환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단. 기단은 4대 기단이 있었죠. 기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전선 이동들, 우리가 전선 이동들, 이동성 저기압들, 요거에 따라서 기단이 형성돼 가죠. 자, 대기는 움직이고 있다. 동적 요인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도는 지리적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류는 지리적 요인이 되고요. 바다의 거리, 객궤도, 그거는 이제, 그럼 여기는 바로 기후의 인자 중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 바로 해발 고도에 속하는 게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되죠. 그래서 문제 17번. 자, 문제 18번입니다. 문제 18번은 그림과 같은 전통과학이 분포하기 위해서 주된 농업 형태는, 이거는 뭡니까? 자,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좁은 골목이 있고, 그 다음에 평평한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창이 있네요. 창이 조그만해. 두꺼운 벽이 있네. 그렇다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보니까, 페이지 34페이지 보니까, 페이지 38페이지, 34페이지, 바로 기후 건조 지역, 건조 기후 지역을 나타내는 거네. 자, 건조 기후 지역으로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건조 기후 지역이다. 그러면 요때 농업 형태는 오아시스 농업이 된다. 그래서 요 지구, 칠학 구조의 어떤 힌트를 받아라도 요 문제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이 된다라는 거네. 뭐 별다른 내용을 할 게 없죠. 요거는 건조 기후 지역으로서 대표적으로 그림을 보고 요걸 기후 인자의 주된 농업 형태를 물어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자, 좁은 골목이 있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 창이 조그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건조 기후 지역의 칠학 형태로 발달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오아시스 농업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벼농사라는 것은 따뜻해야죠. 그러면 뜨득뜨득 붙어 있지 않겠죠. 떨어져 있겠죠. 그런 거에서 자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문제 18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9번은 뭡니까? 이거는 하천과 평야로서 하천 상류와 하류는 상대적으로 특성을 비교한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이제 뭡니까? 자, 페이지 23페이지 기본서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느냐 하면 하천과 평야라고 딱 우리가 약술이 되어 있어요. 하천과 평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천과 평야로서 대표적으로 자유공유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공유 하천이 있고, 자, 첫 번째 하천과 관련돼서, 두 번째는 감익공유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간다는 거죠. 감익공유 하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감조 하천이 있어요. 저수 간만의 차가 높아서 감조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공유 하천은 뭐예요? 자, 평지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거겠죠. 감익공유 하천은 우리 상류 쪽에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사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자유공유 하천과 감익공유 하천, 그 다음에 감조 하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고, 자유공유 하천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였어요? 솥불처럼 되어 있죠. 이게 우가코야. 제가 뿔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솥불처럼 되었다. 그래서 우가코. 그래서 강릉 경포대를 바로
바로 우가코라고 그러죠. 하중도가 발달하게 되고 감익공유하천은 한 당구 계단식으로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감저하천은 만저시 해수가 역류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특징이죠. 그러면 문제 19번을 접근한다면 자 상류하천은 뭐다 높잖아요. 그러면 하천의 폭이 좁다. 자 가장 적절하는 거 하천의 폭이 좁다. 그러면 하류는 넓다. 그렇죠. 이렇게 되네. 하천의 량은 뭐다 반대죠. 적다 많다. 하천의 경사는 완만하다 그러면 안 되죠. 급하다. 그 다음에 완만하다. 거꾸로 설명이 됐네요. 태적물의 엄마도 그 다음에 작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요 19번은 바로 기본교재 23페이지 하천과 평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자유공유 하천과 감익공유 하천과 대표적으로 감저 하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로 해서 하천 상류와 하천의 상대적 특징들을 잘 비교해내서 특징을 비교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20번으로 가보죠. 문제 20번. 자, 기본서 펼쳐놓고 우리가 준비 좀 해놔요. 자, 문제 기본서에다 탁탁탁 체크해놔요. 그래서 문제 20번. 자, 문제 20번의 문제는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설명에 대한 해당하는 지형은 요거는 일단 요것도 뭐예요? 페이지 24페이지에 우리가 체크해 놓고 요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냐? 그러면 평야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나온 거네요. 평야 지형. 자, 평야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자, 평야 지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뭐다? 이거는 침식 평야라는 게 있어. 침식이 돼서 평야를 입힌 게 바로 침식 평야가 되고, 자, 흙이 쌓여서 나오는 게 바로 충적 평야가 돼. 그래서 충적 평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야는 뭐다? 침식과 뭐다? 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침식 평야는 대표적으로 뭐가 일까요? 우리가 침식 분지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겠죠. 침식 분지. 그러면 충적 분지는 쌓인다. 쌓인다는 거 대표적으로 요거는 선상지,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선상지고요. 자, 물이 넘친다. 그래서 범람한다. 그래서 범람은이 되고, 자, 범람은 돌아와요 삼각쪽에 있네. 삼각쪽. 그러면 대표적으로 선상지, 범람은 삼각쪽에 대해서는 충적 평야가 되고, 침식 평야에 대해서는 침식 분지가 돼. 그래서 평야 지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침식 평야와 충적 평야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페이지 24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뭘 물어봤는지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형은 하천 중상류 지역에서 주로 발달하며 중상류라는 게 힌트네. 일찍부터 농업과 생활의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충천, 그 다음에 청주, 대구가 기여되네요. 그래서 대구라는 것은 침식 분지로서 바로 일교차가 심하게 돼요. 그래서 일교차가 심함으로써 우리가 사가가 뭐다? 당도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천, 청주, 충주, 대구 등은 바로 대표적인 침식 분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20번은 바로 정답은 뭐가 됩니까? 4번이 되고요. 사구라는 것은 사자는 모래사자, 구자는 언덕구자예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사구가 되고, 삼각주는 대표적으로 삼각형 모형으로 우리가 침식이 된 게 삼각주라고 그러고요. 해안당구는 해안의 계단못이 계단당구,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걸 해안당구라고 그럽니다. 그럼 요거는 대표적으로 4번의 침식분지로서 평야지형에 대해서는 침식평야, 대표적으로 침식분지와 중적평야로서 성상지, 범람은 삼각주 자주 출제됩니다. 그림으로도 자주 출제되고, 영어 문제 20번은 별표 3개로서 자, 페이지 24페이지라고 적어놓고 철저하게 준비해 줄 문제가 바로 또 문제 20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이 되네요. 자, 문제 21번은 간만에 나왔네요. 3편이네, 3편. 이 문제는, 자, 문제 21번은 3편으로서, 3편이 뭐냐? 바로 생활 공간의 형성과 바로 뭐예요? 변화. 그래서 생활 공간의 형성과 변화로서 점촌, 집촌이라는 것은 집합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대표적으로 뭐, 집락하기는 안 나와있지만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여기에 대략적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해 두실 페이지가 바로 46, 47페이지예요. 그러면 집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거다. 그러면 특정 장소에 가옥이
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한다. 집이니까 당연히 집촌이니까 기억은 맞겠죠. 그러면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삭제. 그래서 3번, 4번 삭제. 그러면 니은하고 니을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협동작업이나 공동방어의 분리하는 게 아니라 뭉쳐있으니까 좋겠죠. 니은은 X.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충분히 이렇게 두 개 지문에서 답이 다 갈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한번 보죠. 주로 가선지대나 산간증의 촌락 형태다. 촌락 형태. 이거는 상선촌이 되죠. 자, 집촌이라는 것은 뭉쳐있는 거야. 가옥배열에 따라서 개촌. 개촌이라는 개촌 그 자체가 뭉쳐있다라는 거예요. 개촌. 그래서 요거는 개촌. 한자를 알게 되면 충분히. 자, 개촌이 뭡니까? 그러면 귀신이 사는 동네 이러면 안 돼요. 자, 금이라는 거야. 금. 금계. 금이 뭉쳐있다. 금계야.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집성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 자, 촌락이 이렇게 뭉쳐있다. 그래서 개촌. 개촌이라는 말은 집하고 같은 말이거든. 같은 성식질이 이루어졌다. 구치, 가촌, 가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촌이라는 거네요. 한촌. 그래서 거기에서 가옥배열에 따라서 개촌, 가촌, 한촌 동그랗게 촌락을 구성되는 거 분류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요거는 문제 21번은 산편 생활공간의 형성과 발전으로서 기본서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기본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늘 강의는 뭐다 지루하다. 이건 뭐 저도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제20 사람이 뭡니까? 나이는 많은데 지금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농담을 하지 말래요. 내가 농담 들으러 수업 들었어. 이렇게 농담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농담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괜찮아요. 여기에서 이제 수업은 괜찮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동영상은 시간적인 어떤 절제가 빨라야 돼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나올 문제만 꼭꼭 집어라. 꼭꼭 집어라. 그게 바로 꼭꼭 집어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쪽집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포인트예요. 포인트는 바로 쪽집게야. 어떻게 찍어 나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우리는 학문을 위한 학자는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한번 뭡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다 꼭꼭 집어내는 쪽집게. 수험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뭔가 포인트가 돼서 나올 만한 문제가 잡은 거. 우리는 60점은 넘겨야 되거든.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잡아두시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지. 뭐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웃겨요. 코미디언인데. 그렇죠? 웃깁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농담하지 말래요. 그래서 특히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는 여기서 동영상도 재밌으면 좋을 수는 있죠. 그러면 웃다가 세월 다 보나요? 우리가 웃다가 세월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바로 고금, 합격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집촌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문제 22번이 됩니다. 자, 문제 22번은 요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네. 다음을 통해 나타난 대도시 주변의 지역, 대도시 주변의 지역에서 대도시 주변의 지역의 영향이네. 그래서 대도시. 자, 대도시. 자, 대도시가 된대. 대표적으로 이제 강역시, 특별 도지사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대도시.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지 52페이지에서 대도시 영향으로서 바로 55페이지, 56페이지. 이게 대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다고. 이거는 우리 대도시와 관련돼서. 자, 다음을 통해 대도시 주변의 변화로서 오는 것은 교통이 발달했대. 교통이 발달하면 어때요?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기능이 확산된다.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면 땅값이 하락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럼 1번은 아니다는 거잖아. 1번은 X. 그렇죠? 1번은 X. 자, 2번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교통이 발달하면 띄엄띄엄보다 그러면 너무 개인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죠. 그러면 2번은 X. 자, 3번입니다. 농경지 면적이 증가한다.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기능이 확대하면 콘크리트가 생길 수 있는데, 그죠? 그러면 3번도 X. 그러면 이제 3번은, 그러면 여기에 다 X니까 이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거라고.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은 주민의 직업이 다양해진다. 그렇죠. 도시 기능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하면 대도시 주변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런 감각을 찍어 나가야 돼. 오늘부터, 자, 그러면 4개 지문에서 이렇게 푸는 방법 갖고 연습을 해 놔야 돼요. 4번은 읽지 않더라도 4번을 찍고 나가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문제 23번이네요. 문제 23번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 23번입니다. 자, 문제 23번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업입지론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문제. 요 23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 23번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페이지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입지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직접지향형 입지를 분석이 낫냐, 그래서 노동지향형이 낫냐, 그 다음에 원료지향형이냐,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23페이지에서 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거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 반드시 우리가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 문제 포인트는. 그러면 다음에 무슨 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입지 여건은 우리나라 무슨 전자는 1980년도 말부터 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노동 집약액이 점점 임금이 올라가니까 값싼 노동력이 인정하는 거네요.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동 지향형, 입지형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는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에 높은 기술 수준. 말이 안 되죠. 타이, 베트남이 높은 기술 수준입니까? 그러면 쾌적한 자연환경에 날씨 습하고 그러는데 4번에 풍부한 원료자원. 이거는 뭐예요? 그렇다고 베트남, 타이가 뭐예요? 나름대로 뭡니까? 원료가 많던가요?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형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노동력이 값싸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으로서 요거는 노동 지향, 입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23번은 단골 들어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 놓으셔야 돼요. 단단히. 자, 문제 24번입니다. 자, 문제 24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변화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전자상거래니까 이거는 전자상거래로 가는 상거래 발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스미싱 사업도 사기꾼도 많이 대두되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 문제를 접근해 보자고요. 그래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 안 읽었어요. 전자상거래만 읽었어. 자, 전자상거래 가니까 택배업체가 증가한다. 맞겠네요. 자, 과거에 비해 상권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답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찾아내야 돼요. 3번까지. 무점포 상업활동이 활발해졌다.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틀린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찍어놔야 돼요. 4번은 안 있더라도 4번은 구매를 위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죠. 왜? 전자상거래 발달로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네요. 문제 25번. 자, 25번. 잠정 내용과 관련된 자연재해라는 거네. 자연재해입니다. 자,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연재해가 있으면 요거는 대표적으로 기상재해가 또 우리가 가정된다고. 기상재해. 그래서 기상재해. 자, 요거는 문제 25번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요거에서 요거는 제2편과 관련돼서 우리가 2편에 나오는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자, 2편과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 페이지로는 페이지 40페이지와 42페이지 딱 두 페이지에서 자연재해와 기상재해를 딱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연재해다 그러면 뭐다? 땅이 흔들려 바로 지진이 있겠네. 지진.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산이 폭파, 하산지형이 있겠네요. 하산지형이 있겠네. 하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산이 이제 분출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산사태가 일어났겠죠. 자연재해는 대표적으로 산사태. 그래서 산사태, 지진, 하산, 산사태.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자연재해가 되겠죠. 자, 지상재해로는 물이 넘쳐 홍수네요. 홍수. 자, 비가 나 가뭄이네요. 가뭄이 되네. 가뭄. 자,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기상재해. 태풍이 사이클론이 넘어서 뭐예요? 태풍이 불어. 그 다음에 자, 집중 한꺼번에 쏟아지네. 집중호우가 되겠네요. 집중호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바로 자연재해와 기상재해가 있는데 이거는 자연재해를 물어봤죠. 자, 출입용 창문을 굳게 닫고 잠글 것.
자, 그다음에 우리 창문 틀에 놓인 낙하위험 시설물을 제거. 자, 저지대 및 상습, 침수 지역. 아, 그럼 물로 가는 거네. 꼭 뭐야? 퀴즈 대한민국에 온 것 같네요. 퀴즈 대한민국에. 그러면 요거는 뭐다? 대표적인 태풍이죠. 엄격하게 말한다면 요거는 자연재해로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자연재해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상재해로 물어보는 게 요거는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되죠. 그러면 25번은 다음 내용에 관련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상재해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바로 태풍이 되겠죠. 태풍. 그래서 1번의 감은 아니겠죠. 2번의 태풍, 그 다음에 2번, 3번의 냉해. 바로 추위에 대해서 우리가 농작물이 피해가 있는 게 냉해. 그 다음에 너무너무 더워 땡치리가 돼요. 이게 폭염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태풍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작년에 이제 1회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 충분히 자신 있죠? 자, 자신감이 만빵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푸는데, 우리 힘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요번에 4월달의 시험은 뭐다? 봐준고, 반드시, 단연코 초점 박사를 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 기출문제는 요 정도 풀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